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헬로 차이나 중국 직투 완전 정복기 연말 특집으로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저희 매일 오전 10시 40분 진행되고 있는 코너가 있는데요. 바로 중국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 헬로 차이나입니다. 헬로 차이나에 총 6명의 출연자가 나오시는데요. 오늘 그 가운데서 3분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먼저 자기소개를 해주시면서 어떻게 중국에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좀 여쭤볼까 합니다. 박세진 대리님. 네, 안녕하세요. 유한타증권 박세진 대리입니다. 사실 권미란 앵커님하고 그동안 방송 진행하면서 많이 저희가 대물을 찾았던 적도 있었고, 네. 그리고 하루에 시장을 정리하는 그 코너도 많이 진행을 했었다가, 네. 이제 중국 관련해서 저희가 후광통이라는 제도적인 기회가 좀 문이 열렸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으실 텐데, 운용 쪽에 있는 사람들도 다 똑같습니다. 결국에 이제 자금에 대한 투자 의사결정이라든지 운용의 방향을 어느 정도 고민을 하는 입장이라면 당연히 지금 열려있는 중국 시장의 기회에 대해서 깊게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도 이제 앞으로의 이제 국내 시장에서 가질 수 있었던 기회보다 더 큰 기회, 그런 부분들이 중국에서 펼쳐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중국 시장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저희 오늘 중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는데, 사실 말씀하셨듯이 저랑 박세진 대리는 원래 좀 친분이 있었어요. 근데 두 분은 제가 처음 뵙는데 또 두 분이 친하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어떤 관계신가요? 네. 먼저 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네. NH농협증권에 근무를 하고 있는 김규배 차장입니다. 옆에 있는 허태영 대리님하고는 제가 같은 업계에서 해외 주식을 같이 하다 보니까 이 업계에 계신 분들끼리 인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알게 됐습니다. 네. 네. 조금 전에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됐느냐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매년 보는 잡지가 있습니다. 포춘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계속 꾸준하게 보고 있는데, 매년 한 번씩 이 잡지를 볼 때마다 세계 500대 기업 속에서 중국 기업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처음에는 500대 기업의 하위권에서 있었던 중국 기업들이 점점 상위권으로 올라오고 있는 이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미국 중심의 자본 시장이 이제 중국이라는 또 하나의 변수가 생기는구나. 네,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제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저는 또 김규배 차장님은 우리 새벽에 미국 주식 직접 투자 코너가 지난번 개편 때에 개편돼서 들어왔었거든요. 그때 처음 뵀어요. 근데 처음 뵙고 저는 해외파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발음이 어릴 때 굉장히 오래 미국에서 살다 오신 분이 아닐까. 네네. 근데 전혀 살다 오시지 않으셨다고. 아닙니다. 살다 왔습니다. 살다 왔고요. 예. 네. 아무래도 어릴 때 아마 미국에 있었던. 살다 오셨어요? 네네. 제가 잘못된 정보를 알고 그래서 있었네요. 네. 어릴 때 있었던 그것 때문에 네네네. 조금 발음에서 제가 좀 느꼈거든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네. 저도 눈치챘습니다. 포춘에서. 포춘에서. 네. 남다르죠? 예. 역시. 숨길 수가 없으시겠어요. 네. 매달 잡지를 또 보시다 보니까 중국 기업의 어떤 위력을 또 이미 파악을 하셨네요. 허태영 대리님. 지금 저희 보면 중국 지수가요, 6월까지는 2000선에서 계속 횡보하다가 이후에 주가가 올라서 지금 50% 넘는 시세를 중국 상해 종합지수가 보여주고 있어요. 언제부터 중국에 관심 있으셨어요? 저희 쪽 같은 경우는 딱 중국 시장을 바라보기보다는 네. 이제 미국 쪽 시장을 보다가 이제 그쪽에 진출하는 글로벌로 나가는 중국 회사들을 보다 보면서 이제 좀 많이 눈여겨보게 되었는데요. 작년에 이제 텐센트가 이제 여러 회사를 이제 인수하면서 특히 이제 게임 쪽으로 보면 리그 오브 레전드를 출시했던 라이온스 게이트라든지 또 국내에 있는 아이덴티티 게임즈 이런 데 인수하면서 중국 쪽 자본이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그리고 실제로 미국 쪽에 있는 회사들도 본격적인 M&A를 한 거 보면서 이제 중국 자금의 힘을 이제 한번 느꼈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중국 회사들을 이제 좀 주시하다 보니까 이제 후광통이 또 시작되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6월, 7월부터 이제 상해 지수 이제 올라가신 거 말씀하셨는데, 네. 후광통 이제 시작하는 거 관련해서 이제 관련주들이 이제 계속 폭등하고 돈이 몰리고, 사실 우리나라 투자자분들한테는 좀 이제 안 좋은 기억이 있죠. 중국 쪽 관련해서는. 맞아요. 어떤 펀드라든지 해서 이제 한번 다 이제 그런 기억이 있어서 사실은 중국 쪽을 그렇게 눈여겨봐야 하나
개인 투자자 저도 그리고 괜찮을까. 꺼려하세요. 예, 중국 맞습니다. 투자는 못 믿겠다. 중국 주식은 못 믿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예, 그런 부담도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쪽을 이제 계속 주시해야 할 것인가라는 네. 생각도 하긴 했었는데 실제로 중국 회사들 자체가 이제 워낙에 자금력도 있고 그리고 밖으로 나가는 곳들도 많다 보니까 이제 예전과는 다르게 어느 정도 좀 투명성도 확보가 되고 그래서 이제 좀 주시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면서 좀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네. 자, 중국 증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수가 50%의 수익률을 냈습니다. 종목별로는 또 얼마나 많은 수익률을 냈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또 중국이 눈에 슬슬 보이게 되는데요. 내년도에 중국 주식이 유망하다라고 또 전망하시는 분들도 방송에서 증권경제방송에서 속속들이 또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자, 지금 이 3,100선까지 온 중국 주식을 과연 투자해도 좋을지, 내년 좀 유망하게 집중적으로 좀 투자해야 되는지 이 시간에 그 궁금한 부분들 다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세진 대리님. 네. 지금이 무슨 시대라고 생각하세요? 무슨 시대일까요, 지금? 지금은 글로벌 투자의 시대, 뭐 이런 답을 기대를 하시는 건가요? 팍스 아메리카나. 음.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 경제 패권을 미국이 잡고 있는. 근데 그것을 앞으로 중국이 잡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야심을 중국에서 조금씩 보여주고는 있는 것 같은데 네. 과연 냉정하게 경제 규모나 앞으로의 가능성을 봤을 때 중국이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될 수 있을 것인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사실은 중국이 세계 경제 중심이 될 수 있을 것인가를 논의하는 거는 네. 지금 와서는 사실 좀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미 G2라는 그 너무나도 명실상부한 그 자리에 중국은 확실한 위상을 가지고 올라가 있는 상태죠. 그래서 저희가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중국 증시에 대해서 투자를 집행하면서 그동안의 트라우마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의 그 중국의 폭발적인 그 증시 상승세에도 저희가 쉽게 접근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지금까지 전 세계 그 경기 둔화의 핑계를 그동안 우리는 중국한테 너무나도 좀 핑계거리를 많이 지어왔다. 그 어깨에. 그래서 그 실질적으로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중국의 GDP 성장률, 뭐 이 부분이 소수점 한 자리만 예상치보다 적게는 발표가 되거나 해도 이제 중국발 뭐 경기 둔화,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글로벌 경기 둔화로 또 야기할 수 있는 그런 걱정을 또 시장에서는 많이 해왔었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중국의 경제 성장이 실제로 얼마만큼의 규모로 진행이 되었었는지 아니면 그 안쪽에서 얼마나 이제 중국이 외적인 성장 말고도 질적인 성장과 배분이 착실하게 진행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전 세계 그 어떻게 보면은 뭐 전 세계 그 자본시장이 크게 관심을 안 가졌었던 것 같습니다. 중국에 대한 논리를 그동안 이해를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중국 전문가분께서 사실 이런 말씀을 굉장히 자주 하시기는 하는데 전적으로 저도 동의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숫자로만 살펴보더라도 우리가 이제 그 중국 증시 그 피크로 기존에 생각했었던 2007년도 그때 이제 상해 종합지수 기준으로 6,000포인트에 다다랐었던 그 버블 때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 뭐 절대적인 지수 차이도 2배가량 차이가 나지만 지금 당시와 비교했을 때 벌써 중국의 전체 GDP가 2배 이상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중국의 GDP는 그 10조 달러를 웃도는 수준까지 올라왔고요. 올해 그 전 세계 이제 은행협회에서 그 전망하는 기준으로는 PPP, 그러니까 구매력 기준으로는 올해 미국을 처음으로 그 GDP 수준을 추월하는 원년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전망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서 이제 국내 이제 저희가 항상 바라봤었던 중국의 시가총액 전체적인 수준을 보자고 하면 그렇게 아직 크게 폭발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중국이 쌓아왔던 그 경제적인 내실에 비해서 지금 실제로 그 중국의 그 보여지는 시가총액이라든지 그 증시의 외형적인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 그 부분은 아직 우리가 그 접근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좀 남아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 7년을 쉬었던 시장이죠.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그리고 중국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뭐 그동안 중국 증시의 둔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많이 대고 있습니다만 뭐 중국 증시의 둔화 관련해서 그 부동산 경착륙에 대한 우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뭐 GDP 성장률 둔화 이런 부분들보다도 실질적으로 중국 증시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건 중국의 정부죠.
그 정부 정책의 정부 당국의 정책들이 사실은 자본시장이 급격하게 다시 팽창하기 어려운 국면을 좀 만들었었던 부분이고 그 부분을 지금 단계적으로 중국이 계속 놓아주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실질적인 저희가 많이 보고 있는 유럽이라든지 일본의 유동성 정책 그리고 경기 부양책하고는 차원이 다른 막혀있던 혈맥을 직접 결자해제 자세로 좀 뚫어주는 그런 국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중국의 가능성, 숫자로 저희가 살펴보는 부분들도 사실 명확하게 타진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본다 그러면 이제부터 중국은 시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저는 좀 강하게 해봅니다. 예. 구매력 기준으로 해서는 GDP 규모가 올해 미국을 추월할 수도 있겠다. 저희 PD님과 저는 중국바라고 할 정도로 중국 주식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에서 계속 중국이 정말 영원한 테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직접 중국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고 벌써 지수는 50% 올랐고 그래서 또 앞으로 얼마나 중국이 커 나갈 것인지 정말 G2를 넘어 G1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까지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김규배 차장님 어떠세요? 네. 조금 전에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중국 정부가 계속해서 미국과의 헤게모니 전쟁은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그동안 7년 동안 중국 증시가 쉬었습니다만 중국 정부가 이제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을 생산성 있는 자본시장으로 유도를 하고 또한 계속해서 경제 성장을 계속 촉진시키기 위해서 자본시장을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풀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후강통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이제 지난 11월 달에 처음으로 만났는데요. 후강통 이후에 계속해서 중국 증시가 화랑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7년 동안 참아왔었던 거를 한꺼번에 이렇게 분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당분간 이런 분위기는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 내에서의 어떤 부동산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도 사실 여의치 않은 부분도 있고 또한 막혀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금리 인하라든가 이런 유동성과 함께 만나서 지금 절묘한 그런 중첩의 그런 효과를 지금 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중국 정부가 계속해서 어떤 미니 경제 부양책이라든가 계속해서 어떤 자유무역지대라든가 이런 FTA 계속해서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이런 정책들을 중국 정부에서 계속 꾸준하게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5년에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중국 증시가 지금의 분위기를 계속해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라잡지도 못할 정도로 올라가는 모습을 예상을 하시네요. 얼마까지 지수를 보시는지 저 되게 궁금해요. 개인 투자자분들 아마 다 궁금하실 겁니다. 네. 사실 지수를 예측하는 것은 굉장히 신의 영역이죠. 네. 그래서 신의 영역이고 단기간에 굉장히 가파르게 지금 올라온 부분이 있어서 지수가 얼마가 될 것이다. 이거를 맞추는 건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투자자들의 심리죠. 네. 심리가 계속해서 지금 현재는 좋아 보이기 때문에 3,000포인트 이상으로는 계속 유지를 하지 않을까. 다만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요건들을 조금 갖춰야 될 것 같은데요. 과연 계속해서 유동성이 들어올 수 있도록 또는 이런 화랑적인 분위기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중국 정부가 과연 가만히 놔둘 것인가 이런 문제가 제일 궁금합니다. 그래서 과열이 됐을 때 그리고 그 과열에 대한 충격이 왔을 때 거기에 대한 이미 학습 효과가 중국 정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과열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지만 지수가 떨어지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을 것이다. 저는 이 양면성을 다 갖고 있는 지금 현재 상황이다. 그래서 3,000포인트 위로는 유지를 하되 등락은 조금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000포인트 위면 3,100도 위고 3,900도 3,000이고요. 네. 박세진 대리님, 연말 되면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내년 지수 얼마 될 것인가 이런 거. 가장 쓸데없는 짓 중에 하나죠. 그게 실질적으로. 근데 진짜 개인 투자자분들 궁금하실걸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굳이 숫자로 말을 하라고 그러면 숫자보다 이제 저희 전략 후강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는 전강 후강 예측하고 전강 후강?
그러니까 내년에는 어쩌면은 중국으로 시작해서 중국으로 끝나는 해가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오늘 좀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누라고 1시간의 자리를 주신 거로 알고 있기 때문에 좀 구체적인 얘기는 뒤에 가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앞서 말씀 주신 내용 중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3,000포인트 이하로 지금 시장을 급격하게 부러뜨리기에도 사실 용이하지 않는 시장이다. 그것도 포인트 네, 되네요. 위로 얼만큼을 열어줄지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안 부러지는 시장 그리고 거기에 이제 투자 심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여건이 살아 있다 그러면은 얼마만큼의 상승을 보여줄지는 사실은 좀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아요. 허태용 대리님, 내년 중국 증시 지수 전망 해주시죠. 지수 같은 거 숫자를 찍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의 영역이고 네. 그걸 알고 있으면은 저도 이제 모든 돈을 들여서 아마 그쪽에 넣겠죠. 숫자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지만 아까 박세인 대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은 그 중국의 유동성 그리고 중국의 상승세를 아마 시장에서 계속 주목하지 않을까. 아무래도 지금 내년 같은 경우는 일본도 지금 계속 경기 하강세가 이어지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러시아발 리스크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EU 통화라든지 지금 뭐 리투아니아에서 이제 EU 그 유로화를 사용한다고 이제 그런 얘기 등등 해서 아직 정리가 좀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작년, 재작년까지 계속 상승세였었고 그렇게 치면은 가장 더 올라갈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중국 증시가 아닐까 싶은데 이 상승폭이 얼마나 될 것이냐는 그 중국 경제를 보기보다는 아마 정치적인 상황에 더 걸리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중국이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중국 정부가 그걸 노리면서 지금 중국 경제를 계획하에 이렇게 쭉 끌고 가고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시죠? 사실 이번 이제 후강통이 시작되고 상해와 홍콩의 그 시장 거래대금을 합치면은 이미 지금 미국의 턱 밑까지 와 있습니다. 그 네. 사실상 중국과 미국을 G2라고 불러도 전혀 이제 손색이 없을 정도죠. 하지만 아까 맨 처음에 말씀하셨던 팍스 아메리카나 이거 결국은 꼭 경제적인 힘보다는 정치적인 것들도 이제 물려 있거든요. 그 미국 이전에 영국이 있었고 그리고 그 훨씬 전에 로마가 있었듯이 그리고 아까 김규회 차장님 말씀하신 헤게모니 싸움. 중국이 과연 여기서 승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인가 미국에 일본이 대하여. 못했거든요, 사실. 예, 일본은 네. 결국은 프라자 회담에서 한 번에 꺾여버렸기 때문에 하지만 중국은 일본과는 좀 다른 게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전후 이래로 어떻게 보면은 그 메가더 이후로 계속 이제 지원을 받으면서 큰 시장이었지만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과 핑퐁 외교로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양축으로 올라올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었고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외교적이나 이제 정치적에서 미국을 넘어설 수 있을까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 좀 부정적이거든요. 일단은 가까이 봤을 때 이번 미국, 사우디, 러시아 이번에 지금 러시아가 이번에 크게 지금 미국에게 당하고 있는데 이번 국제유가 급락부터 그 러시아 루블화 폭락까지 이 유럽과 미국과 중동 이 세 군데에서 하는 전쟁에서 중국의 역할이 있었느냐 사실 거의 없었다고 봐도 되거든요. 중국의 역할이라고 해봤자 오늘 뉴스 나온 것 정도 오늘 뉴스에서 이제 러시아 쪽에 좀 지원을 해주겠다 이 정도였었거든요. 세계 경제를 드라이브할 수 있는 힘이 과연 중국에 있느냐 그 힘은 경제력에도 있지만 사실 정치력에도 있습니다. 그 정치력이라는 거는 그만큼 중국을 지원하는 그 중국을 따르는 그런 국가들이 얼마나 많으냐에 걸려 있는데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금 회의적이죠. 그럼 중국이 지금 내부 상황으로도 그렇게 사실 좋은 건 아닙니다. 지금 외부적으로는 이제 계속 지수도 오르고 시장에 돈도 들어오고 있곤 하지만 제조업 경기도 사실 악화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이제 부동산 시장도 약간은 지금 침체 기조에 있고 그리고 중국이 이만큼 클 수 있었던 거는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었기 때문에 돈이 몰렸었던 거였는데 사실 지금 중국에 들어와 있던 공장들이 상당수가 동남아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전한 이유가 이제 아무래도 중국 쪽에 싼 인건비를 노리고 들어왔었는데 동남아 쪽 특히 베트남이나 이런 데가 인건비를 60%, 50%까지 낮추면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많이 이전을 했고 내수 시장의 증가세도 이제 그에 맞춰서 이제 증가세 좀 완화되는 추세고 그래서 지금 이번에 후강통 그리고 언제 할지 모르지만 이제 성강통까지 이런 개혁 개방 정책들이 이제 중국이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갈림길이거든요, 일종의. 예전에 러시아를 생각해 보면은 소련이 무너지면서 고르바초프가 페레스트로이카, 그 글라스노프 개혁과 개방을 부르짖으면서 공산주의를 풀고
시장 경제를 받아들였지만 그 결과로 지금 러시아는 그 이후에 이제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물론 푸틴 이후에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여기까지 올라가긴 했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물론 그것과는 약간 다릅니다. 중국은 긴 역사 동안 굉장히 상공업이 발달했었고 예전 당나라 시대를 봐도 시크로드를 뚫어서 유럽까지 진출했듯이 그 DNA에 상인의 정신이 박혀있는 나라입니다. 왕서방. 예, 그렇죠. 네. 비단장수 왕서방.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책이 돈이 될 것이냐에 관해서 중국 정부 사람들도 잘 알고 있고 어느 정도 그쪽에 맞춰서 이제 흐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미국과 완전히 동등하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맞붙을 수 있을 것이냐에 관해서는 조금은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어떤 세계 경제의 패권을 잡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힘도 중요하다라고 하셨지만 무엇보다 또 기축통화의 힘이 가장 또 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드는데요. 그래서 위안화를 좀 많이 통용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거래소를 만든다든지 이런 움직임이 생기고 있는 거겠죠. 허태영 대리님 굉장히 지적이시죠. 네. 사실 이런 좀 역사적인 부분들 박 대리님도 참 많이 공부하시고 알고 계시는데 아니, 저 네. 아까 러시아의 그 발음 자체가 네. 너무 진짜 많이 그립니다. 배운 남자의 네. 발음인가요? 태영 대리님이 만성 피로만 좀 극복하시면 굉장히 좀 깜짝 놀랐습니다. 예, 늘 좀 피로에 좀 많이 경무에 시달리시다 보니까 좀 피로가 많으셔서 그렇지 굉장히 쌓여 있는 내공이 굉장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많은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실 중국 직투의 기회 요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중국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증시 자체는 내년도에 좋을 거라는 의견 세 분 비슷하게 주셨고요. 경제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이 나뉘었었는데 중국 직투 기회 요인 저는 무엇보다 내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데요. 기회 요인이요? 네. 물론 내수를 저희가 가장 강력하게 보기도 했었고, 사실 최근 1년간 국내 증시 대부분 투자자분들께서는 아직까지 국내 증시의 흐름에 더 익숙하실 테니까 그 부분만 보더라도 올해 1년은 거의 중국의 웃고 울었던 해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상 중국이 이제 2차 산업 비중을 3차 산업이 GDP 기여하는 비중 자체가 3차 산업이 더 커지기 시작한 게 정확히 2011년부터입니다. 2012년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3차 산업이 완벽하게 비중이 더 커지기 시작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국내 굴지의 우리가 시클리컬 업종이라고 얘기하는 중국발 이제 캐펙스 사이클에 의존하는 철강이라든지 조선, 화학 업종들의 급격한 시가총액 후퇴가 그때부터 사실 진행이 됐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 중국 내부적인 모멘텀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시장에 사실 던지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너무나도 많은 변화들이 있었잖아요. 아모레퍼시픽이 이제 현대중공업을 몰아내고 시가총액 30위권 내에 진입을 하고 쿠쿠전자가 상장을 하고 나니까 대한항공의 시가총액을 위협을 하는 그런 시나리오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었던 것도 중국의 이제 내수 시장 그리고 소비 시장의 확대를 저희가 계속해서 모멘텀으로 봐왔기 때문인데 좀 더 큰 그림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지금 이제 3,000포인트 저희가 계속 이제 3,000포인트라는 숫자를 굉장히 오랜만에 봤죠. 50개월 만에 보다 보니까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하는 증시에 이제 앞으로 어떤 쪽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을까라는 물음을 안 가질 수가 없는데 지금 사실 이 3,000포인트라는 숫자 자체가 저는 기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중국의 시가총액이 이제 막 하나 기준으로 6,000조가 넘어섰습니다. 국내 시장은 아시다시피 1,000조죠, 코스피 시장이. 워렌 버핏의 체리피킹 라인이라고 너무나 유명한 워렌 버핏이 이제 시장의 저평가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큰 기준 중에 하나가 국가를 하나의 자산으로 본다고 그러면 그 국가의 명목 GDP 대비해서 그 나라의 대표 지수의 시가총액이 몇 %에 해당하는가를 그거를 사실 투자의 기준으로 많이 보거든요. 워렌 버핏이 좋아하는 체리피킹 라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시가총액이 명목 GDP 70% 미만일 때 저평가로 본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저평가인가요? 중국이 저평가인가요? 우리나라는 100%가 넘죠. 미국이 120%, 일본이 110%, 중국이 지금 70%가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만큼도 사실 굉장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70% 수준까지 올라온 거고
실질적으로 한 50% 수준이었죠. 그러니까 저희가 놓치고 있었던 그 중국의 이제 착실하게 커져 왔었던 GDP라든지 안에서 발생되고 있었던 그 산업의 구조적인 변화 이런 부분들에 비해서 앞서 말씀 주셨던 그 정치적인 논리 거기서 이제 미국하고 패권 다툼을 해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건 분명히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토록 좋아했었던 서방의 자본시장의 논리로 중국 시장을 봤을 때 그만큼의 외형 성장과 안에서의 이제 산업 구조적인 변화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의 확대는 그만큼 따라가지 못했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 그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그동안 문을 닫아놨기 때문 아닌가요?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 중국 시장의 가장 큰 기회 요인은 바로 이 후광통이고 지금 중국 시장의 밸류에이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투자의 기회가 아직은 뭐 제한적이지만 중국 정부의 당국의 의지대로 열기 시작을 했다라는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항상 비교를 해왔었던 그 서방 그리고 선진국들의 어느 정도 그 자본시장의 밸류에이션과 궤를 같이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저희가 재평가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 거고요. 그 이 후광통 관련해서는 사실 뭐 앞서 말씀해 주셨던 위안화의 국제화라든지 그리고 그 중국의 자본시장을 처음으로 이제 개방하는 뭐 이런 부분들에도 의미가 있겠지만 내부적으로도 중국 시장 그 중국 당국에서도 지금 후광통을 실시를 하고 이런 그 증시 상승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얻은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부분이 그림자 금융에 관련된 부분이 될 수가 있거든요. 사실 그 중국의 그 그림자 금융 관련돼서 그동안 이제 은행이라든지 아니면 유동성 정책 모든 부분을 사실 총동원해서 그림자 금융을 잡으려고 중국 당국이 얼마나 큰 애를 써왔는지 다들 잘 아실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쉽게 자본시장이 갑자기 여기서 잭팟이 터져버리니까 지하에 숨어져 있던 돈들이 다시 양지로 다 끌어올라오는 효과들이 또 나왔죠. 기대치 못하게. 그래서 이게 사실 지금 중국 당국 같은 경우에도 급격하게 시장이 너무 급등을 해버리다 보니까 지난번에 한 3주 됐나요? 그 주말에 거래소 대변인이 나와서 기자회견까지 했지 않습니까? 중국의 뭐 투자 문화가 좀 더 이렇게 급등이나 뭐 이런 쪽을 추종하지 않는 건전한 문화였으면 좋겠다라는 그 호소 같은 그 기자회견까지 진행할 정도로 중국 당국은 사실 급격한 자산 버블도 굉장히 두려워하지만 여기서 시장이 부러졌을 때 그 돈들이 어디로 흘러 들어갈지도 사실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논리로 봤을 때는 지금의 투자 논리, 그 해외의 시장에 좀 눈을 맞출 수 있도록 개방이 된 시장,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이제 골머리 썩던 그 이제 골칫덩어리에서 자금을 좀 양지로 끌어올리는 이 과정에 대한 기회 자체를 중국이 놓을 것 같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워낙 뭐 주가가 단기간에 올라가다 보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오늘 또 보도를 했는데 중국의 증권 당국이 주가 조작 혐의 조사를 뭐 착수한다. 뭐 모든 주식은 아니겠지만 일부 주식에 대해서 우리도 하는 것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걸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올해 중국 경제, 중국 증시의 핫 키워드가 바로 개인들이 또 돈을 빌려서 신용으로 주식 투자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뭐 사진 많이들 보셨죠? 네. 뭐 어떤 사진 보셨어요? 사진까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뭐, 뉴스는 계속해서 네. 체크를 하고 있으니까, 뭐,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는 모습은, 뭐, 사실 우리 국내 시장에도 있는 모습이니까, 뭐, 생소하지는 않는데, 그만큼 여태까지 중국 사람들이 억눌렸었던 그 투자 심리가 한꺼번에 폭발하는 것이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해외 주식 투자하는 영업팀, 해외 주식 영업팀이신 거죠? 네, 정확하게 국제 영업팀입니다. 국제 영업팀에 네. 계시는데 네네. 우리 주식 투자도 해보셨잖아요. 많이 했죠. 네. 국내 주식, 해외 주식 봤을 때 어떤 게 더 어렵고 어떤 게 더 쉽나요? 네,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저는 둘 다 해봤는데요. 네. 둘 다 어렵습니다. 둘 다 어려운데, 굳이 하나를 선택하라면 저는 국내 주식이 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국내 주식이 아무래도 국내 기업들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친숙하게 이렇게 다가올 수 있었던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서슴없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정밀한 리서치를 하지 않고 그냥 과욕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막 샀던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손실을 좀 많이 좀 본 편이었고요. 다만 해외 주식은 정보라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정보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중국 주식 투자의 기회 요인 뭐라고 생각하세요?
중국의 투자 기회 요인은 우선 13억이나 되는 인구가 있기 때문에 13억 인구가 그만한 인구 속에서 정말 다양한 기업들이 존재를 할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든 그런 사업 모델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굉장히 많은데 네. 아마 해외 투자의 묘미는 여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국내에서는 투자를 할 수 없었던 그런 부분들이 해외에서는 충분히 맛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13억 인구가 존재하는 투자의 다양성이 일단은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뭐 13억 인구가 만드는 거대한 뭐 소비 시장 이 역시 똑같이 마찬가지고요. 최근에 제가 했던 생각은 중국과 우리나라가 그럼 과연 얼마나 다를까? 저는 그렇게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중국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해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부분을 중국 사람들도 좋아합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화장품, 중국 사람들도 우리나라 화장품을 즐겨 쓰고 있고요. 사실상 국내 투자와 중국 투자에 거의 차이점이 없다고 저는 생각도 한편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이 투자 환경에 놓여 있는 사람들의 관점들이 점점 비슷해지고 있다. 즉 우리나라에서 좋은 거는 중국에서도 좋아 보이고 중국에서 좋아 보이는 건 우리나라에서도 좋아 보이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 안 해볼 수가 없는데요. 아무래도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 투자를 할 때 중국 투자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훨씬 유리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같은 유교 문화권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중국의 기업이라든가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이해할 수 있는 폭도 상당히 넓다고 생각합니다. 그 미국에 있는 투자자에 비해서 상대적인 비교입니다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미국 투자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기업들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중국에 있는 기업들을 투자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더 손쉬운 접근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리고 뭐 한류가 있으니까요. 우리나라 문화를 좋아한다는 거잖아요. 컨텐츠도 좋아하고 먹을거리도 좋아하고 건강에 좋다, 맛있다 이러면서 저도 주말 동안 다큐를 봤는데 그 K모 본부에 다큐를 봤더니 뭐 음식 한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음식들을. 허태영 대리님은 국내 아니죠. 중국 투자, 중국 주식 투자의 기회 요인 뭐라고 보세요? 중국의 지금 모습을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현재하고 과거가 혼재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네. 발전이 엄청나게 돼 있는 상해라든지 그런 해안가들은 이제 엄청나게 발전이 되어 있지만 내륙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아직도 낙후되어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동쪽은 발전돼 있고 서쪽은 그에 비해서 좀 낙후돼 있고 이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마치 우리나라 예전 70년대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되고 하지만 뭐 그 농촌이나 아니면 그런 좀 중공업이 들어서지 않은 그런 지역 같은 경우 많이 발전이 되지가 않았었는데요. 그러면서 국가에서 뭔가 굉장히 정책적으로 드라이브를 걸어서 몰아가는 모습이 또 예전에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는 것 같고 하지만 그 반대로 IT 회사들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해외로 나가려는 그런 회사들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과 또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여기서 이제 좀 가끔 괴리가 좀 발생할 때가 있는데요. 중국의 종목들을 보면서 이 중국 정부가 이렇게 강력한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이 아무래도 우리한테는 좀 기회 요인이 투자에 대한 기회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2013년 11월에 열렸었죠. 그 18기 3중전 회의에서 그 중국 정부에서 이제 중국 경제의 6대 중점 사항을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게 식량, 산업, 부채, 도시화, 부동산, 개방. 이게 어찌 보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현재 문제에서 이제 해당되는 거 보면 이제 뭐 부동산, 뭐 식량 이 정도가 있겠죠. 하지만 산업, 뭐 개방 이런 거는 사실 우리나라가 이미 다 70년대 졸업한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지금 다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 이제 한번 묶어서 그리고 중국은 아무래도 국가에서 계속 예전에 이제 공산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지시해서 기업들도 어느 정도 그거에 따라가서 맞춰가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이제 드라이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 후광통 같은 경우가 좀 대표적인 예인 것 같습니다. 사실 후광통 시작한다고 발표 나고 나서 실제로 시행될 때까지 불과 몇 개가 걸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국내에서 이제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은데요. 왜요? 이제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갑자기 이제 열리고 그거에 따른 이제 어떻게 업무단을 이제 어떻게 해야 하며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것들에 관한 것을 국내 투자자들한테 똑같이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모자랐습니다. 단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만 봐도 도쿄 거래소하고
오사카 거래소가 작년에 합병을 했습니다. 근데 그 합병 관련해서 2년 전부터 이미 그 로드맵이 다 발표가 되고 어떻게 진행할 것이라고 해서 순차적으로 진행돼서 순조롭게 마무리가 되었었는데 후원통 같은 경우는 불과 한 6개월 정도밖에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촉박하게 좀 진행이 됐고 사실 11월에 시작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다들 많이 하셨었는데 결국은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10월 말에 처음에 한다고. 홍콩 시위 진행되고 막 네. 거기 회계 기준 막 이런 것들 조정하느라 좀 한 보름 이상 좀 늦춰져서 예. 겨우 좀 진행이 됐었어요. 10월 중순 얘기합니다. 네, 중국 증시 직접 투자 정말 많은 기회 요인들이 있는데요. 무엇보다 중국 정부의 정책 의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국인에게 자본을 문호를 열어주면서 후강통, 청강통까지 앞으로 기대 요인들, 유동성에 대한 기대 요인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럼 중국 투자의 리스크 요인, 이것도 좀 잘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박 대리님. 굉장히 사실은 이제 좀 투자가 어느 정도 한 달가량 진행이 되었죠. 네. 그래서 그동안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중국이라는 시장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사전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먼저 좀 사실 실전으로 통을 들고 뛰어 들어간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서 이제 몸으로 체감하면서 배우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정보의 비대칭성 관련된 부분이죠. 특히 중국은 지금 홍콩 시장 같은 경우에는 홍콩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은 이제 국제회계 표준인 IFRS 기준을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만 상해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은 그 국제 표준 기준이 아니죠. 회계 기준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평소에 이제 접하고 있는 그 뭐 재무제표라든지 이런 해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사실 좀 이게 여지가 남을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인데 이 뜬금없이 거래 정지가 되는 기업들 많이 보실 거예요. 특히 이제 시가총액이 굉장히 뭐 수십조 하나 기준으로 뭐 수십조가 되는 기업들도 이제 공시 없이 먼저 거래 정지가 진행이 되고 그 뒤에 이제 공시가 이제 따라오는 뭐 이런 시스템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많이 당황도 좀 하실 것 같은데요. 그게 국가적 특성인가요? 중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그런가요? 지금은 사실은 이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중국에만 있는 굉장히 큰 그 정부 기구 중에 하나가 국자위라고 있죠. 국유자산관리위원회. 그 중국의 기업들이 대부분 이제 그 민영화가 되기 이전에 그 국가가 관리하는 그 국가 소유의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경영 효율성이라든지 아니면 그 국유자산에 대한 관리를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그 기구가 국자위라는 기구가 이제 총괄을 지금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기업 민영화 그리고 이제 사업을 이제 어느 정도 재편하는 과정에 있어서 계속해서 이런 그 구조조정이 정부의 차원에서의 개혁으로 계속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그 시노펙 뭐 다 아시는 에너지 기업이죠. 그 시노펙의 가장 큰 영업이익률을 내주고 있었던 자회사 중에 그 유전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그 유전사업 부분을 국자위가 이제 결정을 해서 이 부분은 자회사한테 넘겨주라는 결정을 진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시노펙의 자회사 중에 하나인 그 뭐 홍콩에서 거래가 되는 기업인데 시노펙 의전화학섬유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 회사로 그 시노펙 그 전체 사업 그룹 내에서 유전 사업 부분이 이쪽으로 이전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회사가 거래 정지가 되고 이제 거래 재개가 됐을 때는 시노펙의 주가는 이게 올해 9월 달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시노펙의 주가는 30% 이상 하락이 됩니다. 그 시노펙 의전화학섬유는 거래가 재개되는 날 100%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뭐 왼쪽 주머니에서 빼서 오른쪽 주머니로 뭔가를 옮기는 그런 과정에 불과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과정에서 뭔가 이제 자본상 이득과 손실이 발생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 그게 뭐 기업 차원에서 하든 정부 차원에서 하든 그걸 우리 한국에 있는 투자자분들이 미리 알기 어렵다는 그렇죠. 네. 아마 중국 내부에 있는 투자자들도 미리 알고 대처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네네. 그래서 이런 그래도 부분들 뭐 뭔가 돌긴 하겠죠, 우리처럼. 아직도 그만큼 정부의 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도마 위에서 네네. 칼질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다. 그리고 중국 투자에 있어서 항상 저희가 이제 리스크로 보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전통적으로는 그거죠. 비유통주들의 이제 상장입니다. 정부가 갖고 있었던 보유 지분들이 시장에 이제 유상증자 형태라든지 아니면은 신주 발행의 형태로 나오게 되면 그만큼의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주가 희석이 또 자본 가치 희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계속 리스크로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보면은 이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양날의 검인데
국가가 지금 뭔가 과도한 그 쏠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칼을 빼들고 있다라는 부분은 이제 업계에 대한 구조 조정이 반드시 또 이제 수혜로만 다가오지는 않거든요. 실제로 칼질을 당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거기서 큰 투자에 있어서 손실을 볼 수 있는 그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 정부의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은 항상 수혜만 아니라는 점, 그리고 이게 정보의 비대칭성과 만났을 때는 그 자본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리스크를 항상 내포를 하고 있다라는 점은 좀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규배 차장님. 네. 중국 투자의 리스크 요인 네. 어떤 거라고 보시죠? 네,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미국 기업에 투자했을 때와 중국 기업에 투자했을 때의 그 정확한 그 차이를 이렇게 한번 그 비교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우선은 그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CEO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처럼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정보의 공개성이 굉장히 좀 제한적이고 특히 그 중국어를 잘 하지 못하는 투자자일 경우에는 더 정보 제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기업 공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불투명한 부분이 굉장히 많고, 근데 사실 기업의 색깔은 사실 CEO로부터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네, CEO에 대한 정보를 알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점에서, 그리고 아까 대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갑작스럽게 거래 정지되는 건, 뭐 사실 이런 부분은 뭐 포르투갈 증시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정말 예측을 하기가 너무 어렵다. 우선. 포르투갈만큼 어렵다.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거래 정지되는 건 뭐 이거는 뭐 굉장히 일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상당히 당해보지 않고서는 굉장히 그 느낌을 굉장히 황당한 느낌. 황당하죠. 네. 그래서 뭐 상장 폐지되고 또 며칠 있다가 다시 재상장하는 네, 이런 그래요? 부분들, 네, 그런 네. 부분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다는 거. 같은 기업이? 네, 같은 기업이 그렇죠. 아하, 그래서 네. 과연 내가 이대로 투자를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네. 또한 지방 특색이 또 너무 강합니다. 또 중국 그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아무래도 워낙 땅이 크고 넓고 지방 특유의 그 색깔이 강한 기업들도 있는데 정말 중국에 가보지 않고서 그리고 그 해당되는 그 기업에 대해서 정말 잘 알지 않고서는 투자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방색이 워낙 강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은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증권시장, 주식시장에서, 증권가에서 지중파가 뜬다, 이런 기사들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중국의 어떤 학위를 갖고 있거나, 뭐, 관계가 있거나, 중국어를 잘하신다거나, 이런 분들이 임원급에서도 그런 노력들을 굉장히 지금 많이 하고 계신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던데요. 허태영 대리님, 뭐, 중국어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 많이 나왔는데, 리스크 요인 뭐라고 보시죠? 일단 아까 두 분께서 먼저 말씀하신 대로 그 정보 접근성 자체가 이제 굉장히 낮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 고객분들께서 이제 중국 회사에 관해서 이제 문의를 하시면은 이제 저희도 이제 찾아보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 쪽 회사에 관한 정보를 찾고 그거에 관한 뉴스를 보고 이제 공시되어 있는 자료 같은 걸 이제 보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이제 이 회사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는데 중국 회사는 아직 그런 게 좀 힘듭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접하는 채널이 대부분 이제 영어로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설사 중국어로 돼 있는 그런 정보들을 봤다 하더라도 이 정보를 100%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가 사실 좀 부담이 있습니다. 영어로 번역되어 있는 자료, 그리고 중국어로 되어 있는 자료를 봤을 때 뭔가 좀 미묘하게 다르다든지 숫자도 좀 미묘하게 틀리고, 그렇다고 직접 가서 이제 봤던 사람들의 말도 100% 믿을 수 있느냐, 이것도 좀 부담이 가는 게, 예전에 중국 고섬 기억하시죠? 네. 예. 중국 고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안 좋은 얘기지만, 그래서 결국 우리 쪽에서 할 건 어느 정도 했지만, 결국 어떻게 보면 그쪽에 당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었는데. 중국 증시 상장이 돼 있어도 중국 고섬같이 회계가 불투명하고 못 믿을 만한 기업들이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홍콩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회계 표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국제 표준에 어느 정도 다 맞춰져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일단 저희가 고객분들께 투자하실 때 보통 이제 중자가 앞에 들어가는 종목들 많이 들어가시는데, 일단 중국으로 시작하는 종목이면 다 이제 국유 기업이니까 아무리 좀 부실화되어 있고 어느 정도 뭐 장부 조작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움직이는 모멘텀이 있고 나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믿고 들어갑니다. 아까 그 비유통주 푸신 거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중국인민재산보험 작년, 금년 지금 거의 매년 지금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유상증자 후에 이제 권리를 발생한다 하더라도 계속 그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중국인민 재산보험 같은 경우는 일단 시장에서 명시제공이 1위라는 1위인 회사고, 그리고 어느 정도 자료가 다 이제 공개돼 있고 그 공개가 신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렇게 투자자들이 몰리는데, 그 외에 이제 다른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 중국 내에서 그런 회사들은 사실 100% 저희가 신뢰하기가, 저희도 추천드리기도 힘들거든요. 중국 정부에서도 그런 작은 기업들에 대한 투자 지원을 좀 줄이고 있고, 예를 들어서 시멘트 시장 같은 경우만 봐도 중국에서 지금 시멘트 회사들 같은 경우 이제 작은 회사들에 대한 지원이 이제 거의 끊겼다고, 사실 거의 말려 죽이고 있다고 봐도 됩니다. 그 환경 관련된 규제들을 올리면서 그 규제를 맞출 수 있는 게 결국 대형사뿐이니까 결국 작은 회사들은 사라질 수밖에 없고, 지금 산업 전체적으로 약간씩 이제 그런 느낌이 좀 들고 있어서 중국 투자에서는 아무래도 작은 회사들을 보기는 좀 힘들고 큰 회사 위주로 보는 게 낫지 않을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부의 구조조정 이런 부분들이 또 갑작스러운 정책이 리스크가 될 수 있는 부분들 얘기 들어봤는데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중국 투자의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얘기하셨듯이 블루칩에 투자하는 것 가장 또 좋은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드는데요. 1등 기업에 투자하자. 박세진 대리님, 키워드 뭐가 있으세요? 저는 기업 자체보다도 중국 정책의 전국 당국의 그 정책적인 의지에 투자를 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네. 사실 이번에 헬로차이나 진행하면서도 말씀을 몇 번 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가 뭐 인디안 기후제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인디안들이 기후제를 지내면 무조건 비가 온다고, 비가 올 때까지 기후제를 계속 지내니까. 네. 중국을 정책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는 사실은 인디안 기후제 이런 논리랑 많이 닮아 있다라고 봅니다. 예전에 조금 더 옛날로 거슬러 봐서 중국이 이제 처음 개혁 개방을 실시를 하면서 등소평이 1970년대 말에 들고 나왔었던 캐치프레이즈가 흑묘백묘론, 거기서 이제 환경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대두가 되다 보니까 원자바오로 넘어오면서 이제 농묘론이라고 하면서 녹색 성장과 어느 정도 국격에 맞는 국가 브랜드를 좀 갖춰나가는 쪽으로 계속해서 방향을 선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강력한 정책적인 모멘텀으로 실질적인 산업의 자금줄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중국 증시에서 엄청나게 상승세를 거듭해 나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의 대부분은 내년도 그리고 올해 중국이 이제 그리고 있는 그림의 밑바탕 작업을 해줄 기업들이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여기서 벗어나질 않아요. 그리고 또 그런 얘기도 한 가지 더 키워드로 던지고 싶은 부분이 도강양회 예전에 이제 중국의 개혁 개방이 이거 마찬가지 좀 논리 중에 하나인데, 중국의 정책이 굉장히 과감하고 막 무슨 도마 위에 올려놓고서는 매우 쳐라 막 이러면서 뭐 마음에 안 드는 것들 다 퇴출시키고 굉장히 파격적이고 과감한 정책을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중국은 정책 실행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럽고 그리고 신중한 모습을 보여주는 나라거든요. 도강양회 자체도 예전에 삼국지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었죠. 유비가 천하 삼분지계라는 중국을 이제 바라보는 야심을 드러내기 전에 조조의 밑에 들어가서 식객 노릇을 하면서 일부러 이렇게 부족한 척을 하고 좀 바보 행세를 쉽게 말하면 바보 행세를 하면서 좀 기회를 엿봤다. 중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서방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각종 이제 경제 정책들, 그리고 뭐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유동성 관련된 정책들, 이런 부분들이 중국에서는 계속되는 케이스 스터디의 대상이 되었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번 후광통도 연간 쿼터, 일간 쿼터를 비롯해서 굉장히 제한적인 부분들부터 풀어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중국의 굉장히 신중한 정책적인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정책은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도 사실은 많이 합니다. 그만큼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그리고 단계적으로 시범적인 시험을 하면서 거기서 발생하는 부작용들을 개선해 나가면서 진행을 하기 때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 자체적인 뭐 성장 가능성, 성장 스토리 뭐 이런 부분들에 투자하는 게 사실은 가장 익숙하고 편하죠. 하지만 이제 중국만큼은 아직까지는 더 큰 그림, 정부 당국이 끌고 가는 로드맵을 저희가 확실하게 견지를 하고 그 방향에 투자를 하는 게 가장 확률이 높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김규배 차장님. 네. 중국 투자 키워드 제시해 주시죠. 네, 저는 굉장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중국은 우선은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 시진핑과 리커창 총리, 이런 중국의 수뇌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네. 예. 결국에는 사회주의 국가답게 인민을 위한 그리고 인민에 의한 그런 기업들의 중점적으로 어떤 정치적인 그리고 어떤 정책적인 그런 호혜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중국 정부에 의해서 기업의 흥망이 좌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면 중국의 수뇌부가 인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에게 훨씬 더 정책적으로 어떤 호혜를 베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크게 이제 저는 세 가지 포인트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 사람이 아프면 이제 병원에 가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살아보신 분들은 중국의 일반적인 의료보험이나 이런 게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돈 별로 안 들이고 이렇게 의료보험 이렇게 혜택을 받아서 병원이나 어떤 처방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중국의 인민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어떤 제약산업 쪽에 그런 포인트를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는 계속해서 도시화가 진행이 되면서 중국 내부에서 어떤 에너지적인 정책들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떤 그런 에너지와 관련된 그런 기업들 중에서 한번 투자 포인트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요즘 최근에 중국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뉴스들이 있죠. 환경 관련된 뉴스들 많이 보실 텐데 그런 환경 관련된 기업들 한번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네. 예. 이런 기업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중국의 수뇌부가 원하는 중국 인민들을 위한 그런 기업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회주의 국가답게 그런 SRI 기업들을 중점적으로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내년 중국 정복 스토리까지 벌써 차장님 다 들려주셨네요. 허태영 대리님, 내가 생각하는 중국 투자의 키워드 뭘까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키워드를 말씀드리기 전에 요거에 관한 조금 부연 설명하고 싶은데요. 중국이 사실 아편전쟁 이전까지만 해도 세계 최고의 패권국이었었습니다.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물건이 세계 최고의 명품이었었고 예전에 예전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예전에 조공을 바치러 가서 이제 거기서 가져오는 물건들이라든지 옛날 중국제라고 하면 세계 최고였었으니까요. 어찌 보면 팍스 차이나였었죠.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런 제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해외로 진출 그리고 그에 맞는 내실이 챙겨져야 되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 이제 어느 정도 해외 진출이라든지 아프리카 자원 진출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과 명시상부 G2라고 이제 불리는 그런 상황인데 내실을 따져봤을 때는 아직 발전된 지역과 낙후된 지역의 격차가 큽니다. 이 내부 상황을 어느 정도 끌어올려야 전부적으로 어느 정도 다 상해 평준화 시켜야 더 밖으로 나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간접자본 시설들 SOC 쪽에 대한 투자를 더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SOC 사업 중에서 대표적인 게 실크로드 사업, 실크로드 프로젝트죠. 요게 이제 가장 좀 주시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 육상과 해로를 통해 가지고 중동 그리고 유럽까지 이제 길을 이어서 예전 당나라 시대 때 같이 이제 무역로를 이제 다시 뚫어서 그 기점마다 그런 항구 도시들마다 이제 전부 다 지금 이제 무역이 가능하게. 실제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중국이 지금 갖고 있는 외환 보유고 이제 굉장히 지금 많이 갖고 있는데 여기에 투자하는 비용이 중국 외환 보유고로 비교했을 때는 사실 한 두 달 정도 이제 들어오는 달러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원자재 부족 같은 문제에 좀 시달리고 있는데요. 이 실크로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또 공사 대금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원자재를 받는 거로 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이런 프로젝트들을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내수 쪽도 그리고 국내에 지금 산적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면서도 그러면서 이제 뭔가 자기들이 생산한 물건을 이제 팔 수 있는 그런 길을 더 뚫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지금 이제 계속 강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쪽으로 되면 아무래도 이제 철강이라든지 시멘트, 에너지 이런 쪽 회사들을 좀 더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SOC 관련돼 있는 기업들이요? 아무래도 네. SOC 산업 자체가 중국 정부에서 드라이브를 거는 거기 때문에 네. 이쪽을 한번 좀 유심히 보는 게 어느 정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2015년 중국 정복 스토리 딱 그냥 언급만 해주세요. 열거만 딱딱 해주시고 끝나야 될 것 같아요. SOC에 관련된 이제 네. 철강, 에너지, 네. 시멘트, 원자재 회사들 이쪽을 좀 주시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걸로 정리하시나요? 예. 그러면 박 대리님도 열거로만 좀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내년 중국 주식 정복 스토리. 일단은 뭐 그런 정책적인 로드맵을 본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지금 유동성 장세가 이제 실적 장세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지금 뜨거운 종목군 중에 하나는 이제 증권업종은 계속해서 그 명맥을 좀 유지할 거로 좀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최근 시장에서 굉장히 소외되어 있지만 소비업종 저희가 가장 놓치지 말고 봐야 할 그 중국 업종이 이제 장기적인 좀 핵이 될 거라고 봅니다. 말씀하셨던 뭐 1대1로 전략 관련된 부분, 그리고 자유무역지구 관련된 부분, 그리고 환경인프라 관련된 부분, 이런 인프라 투자 관련된 그 로드맵에 수혜를 받는 기업들도 꼭 살펴봐야 될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분의 그 중국 주식 투자 스토리 들어봤는데요. 서로 겹치는 부분도 있고요. 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많이 중국 주식 투자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궁금해 하셨을 텐데요. 오늘 연말 특집 저희 이 시간이 많은 도움 되셨으면 하네요. 계속 이 세 분 저희 헬로차이나에서 인사드리니까요. 앞으로 또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연말 잘 마무리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